안녕하세요. 2023년에 처음 뵀네요. 네, 처음 뵀는데 세법이 이제 중개사 강의 공부를 하나 보면 세법하고 공시가 아마 제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세법하고 공시가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법 강의인데 세법을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무엇을 알려드려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세법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또 어느 범위에서 출제가 되는지만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세법은 시험에 나오는 게 세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건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출제 위원이 다 이렇게 맞게 출제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선호하는 데가 있으면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는 나온다 하더라.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 5개에서 6개, 7개 나오는데 평균 5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선택하라면 많은 분이 전부 여기를 선택해요.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게 아니라 조세 총론 때문에 낭패를 보세요. 이 총론에서 당하지만 않으면 세법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총론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두 문제를 처음에 막 시험 문제를 펼치자마자 총론이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멘붕이 와버리면 세법 과락 나버려요. 그러면 1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총론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총칙에서 총칙을 이제 공부한다는 게 제일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총론은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배워야 될 내용들 위주로만 총칙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총론은 요거 우리 이제 책에 있는 걸 배웠다고 해서 100% 이해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 없는 내용만 2문제가 나왔어요. 와, 이거 황당할 일이에요. 1번, 2번에다 그걸 턱 넣어놓고 중간에 가서 계산 문제 2개를 넣어놓고 하니까 이 세법이 왜 이래? 그럼 공부를 안 한 것만 못하네 그래요. 차라리 1년 안 하고 찍었으면 3개를 맞을 건데 공부해서 2개 맞았다. 그럼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문제가 근데 왜 어렵냐면 세법은 모두 종합 문제로 출제돼요. 단답형 암기 형태로 문제로 출제하는 건 없어요. 무조건 종합 문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분석할 때 상당히 까다로워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요. 그래서 종합 문제를 풀려면 총칙이 정확히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이해가 잘 되시면 종합 문제를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세법은 이런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는 제가 아니라 이제 기존에 합격했던 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합격하든가요? 그러고 자꾸 물어봤어요. 제가 합격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합격하신 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하고 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시 전달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만 우리도 하자 그랬어요. 수험생들이 합격했을 때 한마디 계속 했던 이야기가 저는요. 수업하는 분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요. 믿고 따라가니까 합격했어요. 근데 믿고 따라오신 분은 저희에게 이렇게 붙여요. 저희를 믿고 따라오신 분은 님이라고 붙여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저를 안 믿고 선생님 못 믿는 분은 뭐라고 쓰냐면 강아지라고 써요. 강아지라고 써요. 그래서 누구 개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누구 X 때문에 시험 망쳤다 이런 식으로. 왜? 안 믿으니까 그래요. 믿으시면 돼요. 강의하는 분들을 누구든지 간에 어떤 분도 상관없어요. 강의하신 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선생님 강의를 붙이고 다른 선생님 강의를 붙이고 뭐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만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한 분만 믿고.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지 그분 한 분 딱 믿고 1년 동안 밀어붙여 버리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수업을 들으시고 꼭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복습을 이걸 잘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고득점을 했더라고요. 저는요, 그날 배운 거 그날 안에 복습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요걸 철저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강의 복습을 요걸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저는요, 문제를요, 한 문제집을 아마 한 10번, 20번, 어떨 때는 50번도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지문이 내가 어떻게, 어느 지문이 어떤 식으로 앞에서 딱 보는 순간 그 지문이 통으로 생각이 났어요. 시간도 전략이 되고 문제에서 그 지문에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지켜만 주신다면 무조건 시험에서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평균 60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안 지키시면.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저희 믿고 안 믿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요거 제일 중요해요. 복습하는 거. 그래서 강의 팀도 나가고 복습하는 거, 이걸 딱 따라만 오시면, 요것만 따라오시면 분명히 1년 안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 안 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복습 안 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시간이 없어서요. 누구나 다 시간 없는 건 똑같아요. 합격하신 분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만들었어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1년 안에 합격하시려면 알아서 시간을 만드시고, 내가 한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대충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스스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예요. 본인 스스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본인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나를 믿고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셔야지,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안 하신 게 좋아요. 어차피 가다 포기할 거면 가기 전에 포기하신 게 제일 좋아요. 가다가 포기하면 간 만큼 손해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간 만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지금 이후부터는 멘트를 쓰실 때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 말은 절대 쓰지 마세요. 잘 모르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잘 모르는데요,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저걸 왜 모르지? 나는 저거 알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수업이 22페이지부터 나갈 건데, 이제 칠판에 있는 자료들은 교재 자료 그대로예요. 교재를 그대로. 이번에는 하도 그 칠판에 있는 자료를 달라가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재 내용을 그대로 칠판에 다 띄워놨어요. 100%다 띄워놨으니까 요거 교재, 요 페이지 수로 이것까지 또 착실하게 이번에는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재 페이지 수 보면서 그냥 쭉 따라오시고, 제가 강의하면서 요거는 진짜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읽지도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일 이제 합격생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누구를 믿었어요 그랬는가? 선생님들을 믿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믿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가차없이 제껴버리고 그러면 돼요. 근데 제꼈는데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근데 그렇게 제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10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그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제껴버리세요. 자, 이제 1번 조세의부터 가보죠. 이제 조세정이라는 것은 세법 시험을 출제하시는 교수들 중에서 시험에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조세정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세정의 같은 건 그냥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세의가 뭔지 한번 봐보죠. 조세라는 거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세금을 조달하는 거 끝. 끝났어요. 조세의가 세금 걷는 거 이게 조세예요. 조세라는 거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세금. 근데 세금이라는 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조세라는 것은 세금을 조달하는 거, 세금을 걷어가는 것을, 걷는 것을 이걸 조세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이제 특징에서 양가로 1번은 여기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양가로 1번이 시험에 1차 하신 분들, 1차 학개론 하신 분들만, 2차 하신 분들은 절대 양가로 1번 체크하지 마세요. 2차 하신 분들은 양가로 1번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1차 하신 분들만 보셔야 돼요. 1차를 위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네요. 이제 이 용어가 영어 과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과세라는 단어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 단어부터 읽는 연습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또한 지킬 게 하나 있어요. 공부를 하실 때 글 쓰는 것부터 하시면 나중에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말하는 것부터 하세요. 말하는 것부터 연습하셔야지 글 쓰는 것부터 하시면 절대로 나중에 시험 못 봐요. 그래서 과세 그러면 과세 이렇게 하면 제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막 세금 막 써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끝. 그럼 끝난 거예요. 과세 단어를 과세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다 보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뭔 뜻인지 알게 돼요. 근데 굳이 여기다 막 쓰려고 그래요. 세금을 부과한다. 그냥 그대로 본인 스스로 읽는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부과한다. 누가? 주가 되는 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가 어디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단체가 국가일 때도 있고 지방일 때도 있고. 그럼 그대로 이제 읽으면 돼요.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면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면 약자로 읽어보세요. 국세. 읽었잖아요. 읽으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읽을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이게 국세란 이야기예요. 왜 읽을 줄만 알면 되냐?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쓰란 말 안 해요. 근데 왜 쓰는 연습을 한 거 모르겠어요. 쓰는 거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지방에서 세금을 조달하면 이 세금을 지방세. 봐요. 읽었잖아요. 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굳이 쓰려고 그래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끝.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그 양가랑 1번에서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이건 무슨 세 그랬는가? 국세. 지방에서 가져가면 지방세.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책에 없는 걸 시험에 내요. 어떤 걸 시험에 내냐면 이제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지금 공부를 할 때는 이 부분에서 여기다 막 쓰려고 이걸 쓰려고 막 집중하다가 진짜 시험에 나오는 이건 놓쳐버려요. 여기를 딱 보는 순간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뭘 못해요. 하면 되는데. 입에서 못하겠어요부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절대 이거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못해요? 몇 개밖에 되지도 않는 거?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소득세부터 농어촌, 교통, 에너지, 환경세까지 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이거 뭐 100개도 안 되는 걸 뭐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하실 때 스스로 저거 뭐 몇 개 안 되네? 그럼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페이지 수가 23페이지라고 했으니까 23페이지에 보시면 요 세금 종류가 소득세부터 농어촌 특별세까지 쭉 이렇게 있어. 몇 개 안 되네? 한번 쭉 읽어볼까? 그래요. 이제 한번 쓰는 게 아니라 한번 보는 거예요. 눈으로. 소득세 있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뭐 몇 개 있네? 근데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이걸 다 외워. 어떻게 외우냐면 막 머리 글자 딱 막 이렇게 따가지고 막 외워. 다 외워놓고 그거 뭐예요 그럼? 외웠는데 뭐죠? 그래. 뭐 왜 외웠어요 그런데? 그냥 외웠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게 몰라요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걸 안 보고 그냥 막 때려 외우기만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국세란 이야기예요. 그럼 국세란 이야기는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란 이야기인가? 국가가. 끝.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 세금들은 국가의 예산으로 쓰는 세금들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국세예요. 그래서 문제 물어볼 때는 이 세금이 국세냐, 이 세금이 지방세냐, 국가 예산으로 쓰냐, 지방 예산으로 쓰냐, 요거를 부동산 학개론 1차 시험에서 해년마다 한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그걸 딱 하나 내게 돼요. 그럼 시험 보러 가신 분들 중에 1차 하신 분들이 2차를 포기하신 분들은 국세, 지방세 구분도 못해요.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건 거저주는 문제인데 그걸 못 풀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거기에 국세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그 표에다가. 그 세금 종류, 소득세부터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왼쪽 옆에 그 색깔이 있는 국세라고 돼 있는데 국세 쪽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야. 요 세금들이 국세구나.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국세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세금 종류만 막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국세를 찾아라 그러면 못 찾는 거예요. 방법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세가 요런 거구나.
그럼 국세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는가 보죠? 요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오이고 복잡한 게 많네.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중개사 시험용이 아닌 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중개사 시험용 이거예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 네 개만. 그런데 2차 하신 분들은 상속 증여세가 아예 시험에 안 나와요. 1차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나 요 상속 증여세까지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익히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요 정도만 체크만 해놓으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체크해놓고 아 요런 게 대략 국세구나 요런 게 국세구나 그럼 익히면 돼요.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국세로 가더란 야인가 지방세로 간다는 야인가? 국세. 국세니까 누구의 예산으로 쓰겠다는 야인가? 국가 예산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문제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쉽게 내요. 2년 전에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다. 틀렸네. 국세인데. 이렇게 이게 시험이었어요. 이런 게 시험인데 국세라는 세금의 종류에서 진짜 필요한 거 4개만 알면 되는데 이걸 다 외우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하기 싫어요. 그래버려요. 탁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찍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밑에 농어촌 특별세라고 있는데 거기 색깔로만 입혀놓으세요. 다른 색으로 한번 입혀보세요. 좀 이따 이제 지방세 설명한 다음에 왜 색깔로 입혔는가를 알려드릴 테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색으로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지방세 표가 있을 거예요. 지방세 표가 있는데 이 지방세 표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지방세가 어떤 게 있는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이 대략 지방세예요. 근데 지방세 중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딱 3개만 나와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요 3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는 거의 체크 안 해도 된다. 그 표 안 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방금 안 봐도 된다고 했는데 또 체크를 하고 계세요. 습관적으로 우린 계속 배울 때 쓰는 것부터 배워서 그래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 16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한 100문제 나오는 것처럼 공부해버리면 안 돼요. 16문제만 나올 때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3개만 공부하면 돼요. 나중에. 그런데 왜 제가 농어촌 특별세에다가 색깔로 입히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게요. 지방세는 앞에가 지방 이렇게 이거 체크 안 해도 돼요. 지방이나 지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이게 지방세예요. 앞에 지방이나 지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이게 지방세예요. 지방이나 지역이 들어가는 건 그 지방에서 필요한 세금이니까 요거는 지방세예요.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은 이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은 요거는 국가가 돈을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앞에 농어촌이라고 해서 지방세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란 이야기예요. 농어촌을 위해서 누가 쓰는 세금이란 이야기인가? 국가가. 그럼 국가가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지방세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국세란 이야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있으면 한 30분 정도 뒤에 분명히 농어촌 특별세가 지방세라고 말하실 분이 생길 거예요. 9개월도 아니고 단 30분 뒤에 농어촌 특별세를 지방세라고 말하실 분이 생길 거란 이야기예요. 그것만 조심하라는 거. 농어촌 특별세는 반드시 국가가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로 간다? 국세로 간다?
국세로 간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고 계시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부터 이제 본 시험용으로 이제 가네요. 그럼 다시 22페이지로 다시 오세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이제 배경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완전 시험 체제로 돌아가네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세금을 가져가는 당사자가 국가가 가져가면 이런 세금을 무슨 세 그랬는가? 국세.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국세. 지방에서 세금을 가져가면 지방세. 그럼 국세와 지방세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건데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우리 이제 요것만 구별할 줄 알면 돼요. 방금 이제 국세, 지방세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는 어디에 속한다 그랬는가? 그렇죠.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렇게 이걸 계속 숙달시켜야 돼요. 이게 숙달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22페이지 왼쪽 날개 봐보세요. 자, 왼쪽 22페이지예요. 자, 왼쪽 날개 보시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그 표가 나와 있어요. 그 표가 시험 문제 한 문제짜리예요.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본문에 있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문만 계속 공부하고 이 세금 종류를 구별 안 해버리니까 종합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종합 문제 형태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국세, 지방세를 이제 구분을 해봤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양가로 2번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양가로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내면 내가 세금을 낸 만큼 정부는 우리에게 뭔가 해주는가요? 근데 직접은 안 해주는가? 안 해주죠. 우리가 세금 냈다고 해서 세금 낸 만큼 나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그런 건 없어요. 간접적으로는 오는데 직접적으로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은 중개사 시험용으로는 출제하지 않아요.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시험에서는 내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안 내오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양가로 3번은 해년마다 시험에 한 문제씩 나와요. 22페이지예요. 22페이지 양가로 3번은 해년마다 시험에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이거를 너무 그냥 이 내용이 딱 나오는 조세는 금전구표다 그럼 뭐 대충 넘어가요. 여기서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문제 나버리니까. 세금을 낼 때는 원칙은 금전이라는 거 한 글자로 줄여보세요. 돈. 그래요. 돈 내는 거, 돈 갖다 내는 거예요. 맞아요. 자, 끝났어요 이제. 돈 냈다. 그럼 돈으로 낸다. 그러면 끝. 됐어요. 원칙은 돈 갖다 내야 되는데 내가 물건으로 납부한다 하면 정부가 받겠는가? 원칙은 안 받겠는가? 안 받아요. 돈 줘. 돈 내놓으라고. 뭔 물건 내려고 그래. 나 돈 없어. 그러면. 나 돈 없다고. 그러면 알았어. 그럼 네가 가진 물건이라고 내놔. 그 물건으로 납부하는 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물건으로 납부하는 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신에 물납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물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물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건 물납이 가능해 하고 법에 규정이 있어야지 규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법은 재산세 딱 하나만 물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 재산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재산세 있어요. 재산세만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만자를 쓰세요. 자, 만자를 딱 쓰세요. 재산세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려버리면 한 문제 흔들려버리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건 누구만 가능하다?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재산세만 가능해요. 그럼 그럼 옆에 보니까 상속세 뭐 이런데 그 읽어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범위는 상속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책에 있어도 거들떠 보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재산세만. 자, 그럼 이제 연습이요. 세금을 납부할 때는 원칙은 무엇으로 내라겠는가? 돈. 현금 돈 뭐 그냥 마음대로 쓰면 돼요. 이거 현금 돈 뭐 어떤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물건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받기는 받는데 다 받는다. 정해진 것만 받는다. 정해진 것만. 그러면 물납이 가능한 건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 중에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재산세만. 그러면 32의 기출문제, 33의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설명하네요. 32의 기출문제는 종합부동산세 물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맞았죠? 33의 기출문제.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수용당한 경우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무조건 어떤 식으로 현혹을 시켜도 양도소득세 X, 종부세 X, 등록면허세 X, 취득세 X. 지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도세 나오는 순간 물납 안 돼? 중간에서 아무리 꼬드겨도 안 된다고 그거 이러면 돼요. 중간에서 무슨 지문으로 꼬드겨도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만. 다른 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재산세만 물납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안 돼. 그러면 돼요. 자, 끝났어요. 여기에서 해년마다 시험이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게 시험 보고 그 전년도 이거 나오고 그 전에 여기 나왔고. 해년마다 이 표를 가지고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럼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다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 지문이 작년 33회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한 문제 나왔네요. 그럼 작년에 시험에서 이 표에서 학개론에서 한 문제, 세법에서 한 문제. 이 표 하나가 두 문제가 출제됐네요. 그럼 이제 거기에 22페이지에 그 표에다가 지방세 바로 뒤에다가 지방세라는 표, 지방 22페이지요. 22페이지 왼쪽 날개 참고에 국세, 지방세 바로 옆에다가 물납이라고 써보세요. 물납이라고 쓰시고 어디만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는가? 재산세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는 다 X 커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 페이지, 22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그 표 한 장으로 압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22페이지가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죠. 자, 정확히 이해됐는지 확인하네요. 정확히 이해가 됐는지 확인하네요. 자, 다시 한번 국세와 지방세를 또 한번 확인해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제 국세, 지방세는 구분하셨어요. 이 중에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나머지는 절대 물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끝. 자, 끝났어요. 이제 23페이지로 가보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세금 종류 쭉 나왔네요. 세금 종류. 그럼 국세라는 세금 종류가 나오는데 국세에서는 주로 배우는 게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 배우고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은 국세로 갔던가요? 지방세로 가던가? 국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국가가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요. 23페이지는 끝났네요. 자, 24페이지로 가보죠. 이제 지방세를 공부하실 때는 이 지방세는 이제 요걸 먼저 보기만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 뭐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번만 보여드리고 3월달부터 이건 안 보여줘요. 이런 것은 이제 먼저 서울특별시 전체, 서울특별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들을 요걸 특별시세라고 그래요. 이런 걸 특별시세라고 그래요. 그럼 광역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은 그냥 광역시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다음에 서울은 구가 총 몇 개 구냐면 25개. 25개 구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각 구청별로요. 각 구청에서 필요한요. 예를 들어 동작구. 동작구에서 필요한 예산은 그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구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거 안 모르겠으면 구청세 그러면 돼요. 어차피 이런 거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굳이 이런 단어를 막 이 단어를 애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서울에서 필요한 세, 구청에서 필요한 세 이러면 돼요. 광역시에서 필요한 세. 그럼 예를 들어서요. 대구에서 각 구청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필요한 세, 구세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읽고 싶은 대로 읽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림책 읽은 것처럼 읽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글 못 쓰고 말 배울 때 그림책 주면 막 내 마음대로 읽어버린 거하고 똑같이 읽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숙달이 돼요. 이게요. 그럼 이제 경기도로 가보죠.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세금은 그냥 도세.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경기도 중에서요. 시가 여러 개 시가 있어요. 각각의 시. 그 시들이 필요한 세금은 시세. 만약에 경기도에서 각 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군이 3개가 있는데 군에서 필요한 것은 그냥 군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세금의 종류를 외우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세금 종류는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굳이 그걸 막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법이 어렵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실제 필요한 건 요 3개만 필요하는데요. 11개 중에 딱 3개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3개가 왼쪽 날개 핵심에다 표에다 만들어놨어요. 24페이지 왼쪽 날개 제일 위에 보시면 표 하나 있죠. 조그맣게 된 거. 그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것만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보여드릴 건데 그냥 가볍게 보기만 하세요. 취득세는 서울에서는 특별시 예산으로 써요. 서울에서 특별시 예산으로 쓰면 구청 예산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서울시의 전체 예산으로 써버렸으니까. 근데 취득세는 경기도에서는 도의 예산으로 쓰니까 시군의 예산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서울에서는 각 구청 예산으로 쓰고 있고 특별시 예산은 안 돼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경기도에서는 도의 예산으로 쓰고 시군 예산은 안 돼요. 근데 재산세는 서울에서는 각 구청 예산이고 특별시 예산은 안 돼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예산이고 도의 예산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앞에요. 특광에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필요한 세금이고 여기는 도청에서 필요한 세금이고 여기는 구청에서 필요한 세금이고 도청에서 필요한 세금이네요. 여기는 구청에서 필요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세금이네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취득세는 특광도.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필요한 세금이네. 근데 등록면허세는 도청, 구청, 도하고 구에서 필요한 세금이네. 재산세는 시나 군이나 구에서 필요한 세금이네. 시, 군, 구세네. 그럼 이제 그대로 왼쪽 읽어봐요.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그 말을 읽을 때 특 나오면 취득세는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의 예산이네.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등록면허세는 각 도와 구에 왜냐면 서울과 인천 같은 데 있으면 구청 예산이네 요거는. 그다음에 재산세는 시군, 경기도 시군의 예산이고 서울은 구청 예산이네. 그냥 이렇게만 읽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해요. 자, 연습해 볼게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 그랬는가? 특광도. 이건 그냥 이렇게만 읽으시면 돼요. 특광도.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 군, 구.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오는 수준이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이거예요. 취득세는 대표적인 구세입니다. 없잖아요. 틀렸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에 해당한다. 없잖아요. 광자 없잖아요.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요 중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이 안에서만. 그다음 작년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감정평가사에서도 부동산 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험에서 여기 한 문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세금 중에서 시군 구세인 걸 골라라. 시군 구세인 거 골라라. 그럼 누구를 골라야 된가? 재산세.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시군 구세 재산세. 요 3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근데 굳이 여기다 무슨 세 다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요. 진짜 세법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랬더니 아니 진짜 어려워요. 그래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막 그래요. 그 세법은 보기만 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안 할 걸 하니까 그러죠. 이게 필요 없는 거 제껴버리면 진짜 없거든. 할 게 없어요. 세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요 3개만 딱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는 이번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보고 이번만 보고 마세요. 3월달부터 어차피 강의도 안 할 거니까 이거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일반 경비, 일반적인 운영 경비.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가져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금을 통상적으로 쓰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걸 보통세라고 그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영어.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그냥 목적을 위해서 쓴다. 그래서 목적세다 이렇게 말해요. 왜 시험에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내는 세금,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는 모두 다 보통세예요. 목적세 하나도 없어요. 다 보통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지방이나 국가에게 돈을 내주고 국가한테 돈을 주면서 너 딱 정해놓고 여기다만 써라. 너 여기만 써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냥 막 써라 그러고 주는 거야. 막 써라 그러니까 막 써버린 거예요. 우리가 막 쓰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써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누가 시험에 내겠냐 이거. 예? 중개사 시험 그 16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걸 내는 사람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절대 안 내는 거예요. 모의고사 하나 내면 됐지. 모의고사도 저는 절대 안 내요. 저 임기훈 선생은 한 번씩 내요. 낼 때마다 저한테 혼나요. 제발 내지 말라고. 이런 것 좀 내지 말라고. 그러면 아니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걸 내면 어쩌려고요. 안 나온다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모르니까 한 번씩 내야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카트 시켜버려요. 문제 그거 잘라버려요. 예, 다른 문제로 바꿔라고 그래요. 예. 이런 건 실제로 목적세하고 보통세는 구분하는 거 시험에 내질 않아요.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이것도 2차 하신 분들은 자 1차 통과하시고 2차 하신 분들은 3번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1차만 하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1차 하신 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1차 부동산 학개론에서 어디가 나오냐면 조세 귀착이라는 데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연결되기 때문에 조세 귀착 1차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보셔야 돼요.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예 3번은 X 꺼버리시면 돼요. 2차만 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를 이해하시려면 이 단어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단어 읽는 연습을 해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금 납부하는 사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똑같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A라고 하게 봐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하고 똑같네? 요 부담하는 사람하고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A가 되네. 둘이 똑같네. 그럼 A가 세금을 부담해 가지고 그 A가 부담한 세금을 A가 어떻게 내고 있는가? 자기가 직접. 자기가 직접 내고 있네. 그래서 이걸 직접세라고 그래요. 이 용어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시험에서 이 직접세란 용어를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에서 뭘 물어보냐? 이 단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부동산 학개론에서 물어보는데 이걸 공부를 하고 계시더란 이야기예요. 같으면 직접세, 같으면 직접세. 누가 몰라요? 같으면 직접세인 걸?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접세가 됐을 때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세니까 조세의 전가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 전가라는 단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전가라는 단어는 두 번째 줄에다 제가 한자 쓰고 옆에다가 한글로 써드렸어요. 그냥 그건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전가한다 이 말이고 뭐하다 이 말인가? 넘기다. 오, 전가가 넘기는 거네. 넘기는 거네. 자, 넘기는 거네. 그러면 A가 누구에게 넘겨서 세금을 내고 있는가? 자기가 직접 내고 있는가? 직접. 자기가 직접 내고 있으니까 조세 전가 넘기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넘기는 게 불가능해야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는 건 바로 여기를 내는 거예요. 조세 전가가 불가능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상이합니다. 서로 다르네. 그럼 세금을 내는 사람은 A가 되겠는가? A는 아니어야 된가? A가 아니죠. A가 아니면 그냥 B라고 해보죠. A가 B한테 줘가지고 B가 내 대신 냈으니까 이게 간접세예요. 간접세라는 것은 조세의 전가, 세금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쭉 가능하다. 자, 끝났네요. 전가가 가능하면 간접세, 불가능하면 직접세. 해결됐어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밑줄 그을 때 어디를 하냐면 1번 직접세에서는 전가라는 글자만 밑줄 그어보세요. 전가. 그 다음에 끝으로 가서 전가 예상되고 있지 아니한 조세. 전가가 예상되지 않았다 이 말은 전가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2번 간접세로 내려보세요. 간접세에서는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보시면 전가 체크하시고 예상되는 조세.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
그래서 직접세는 전가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전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 직접 내니까 안 되는 거죠. 간접세는 된다. 다른 사람 통계에서 넘겨서 넘기니까. 그러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직접세인가 간접세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를 이해가 다 되시면 이게 이해가 되시면 어떤 세금 지문을 여기다 써도 다 풀 수 있어요. 암기 안 해도 돼 이런 거. 자, 취득세는 내가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가 세금을 부담해서 자기가 직접 갖다 내야 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야 되는가? 직접. 등록면허세도 직접. 재산세도 직접. 종합부동산세도 직접. 양도소득세도 직접. 이런 걸 누가 시험에 내겠냐 이거예요. 이 뜻만 여기만 학설이기 때문에 이것만 학개론에서 시험에 내는 거지 세금 종류를 가지고는 절대 내질 않아요. 그럼 이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내가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있어요. 그럼 10%는 내가 부담해 가지고 내가 직접 내는가요? 가게 주고 오는가요? 그럼 직접세다 간접세다? 봐요. 그게 간접세예요. 만약에 슈퍼에서 술을 한 병 사면 술에는 주세가 붙어 있는데 내가 주세를 직접 내고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고 있는가? 통해서. 그럼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뜻만 알면 되는 걸 굳이 세금 종류를 애우려고 막 하니까 요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안 나온다고 말해드린 거예요. 요거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근데 4번에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는 이거는 매년 시험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2차 하신 분들은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4번을 이해 못 해버리시면 세법의 틀이 흔들려 버리시네요. 4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먼저 인세부터 가보죠. 인세라는 것은 인세는 여기서 인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먼저 사람 중심으로까지 체크해 보세요. 사람 중심으로 과세.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 사람을 중심으로 엄청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 약간만 흔들리면 세법 틀 자체가 흔들려 버리시네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인세라고 그랬어요. 사람 중심의 과세를 인세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합산하여 과세를 해요.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번 특징의 두 번째 줄 합산과세다 체크하세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합산과세합니다. 합산과세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걸 다 합쳐서 계산해요. 그럼 사람별로 가진 게 모두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겠는가? 달리 가지고 있겠는가? 다르겠죠. 사람 손에 들어있는 게 다르겠죠. 그럼 많이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갈라는가? 조금 걷어갈라는가? 많이.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하고 적게 가진 사람하고 세율에 차이를 둬야 되는가? 차이를 두지 않아야 되는가? 차이를 둬야 돼요. 차이를 둬야만 부동산 학개론에서 그걸 공평과세라고 그래요. 그걸 공평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차이를 두려면 많은 사람에게는 세율을 더 낮은 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율. 더 높은 율을 적용하고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세율을 높은 율을 적용해라. 낮은 율을 적용해라. 낮은 율을. 그럼 소득 크기에 따라서 세율에 차이를 두는 세율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세이고 합산과세를 적용할 때는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를 거의 대부분 다 망각을 하세요. 인세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때는 초과 누진세율로 가기는 하는데 초과 누진세율인데 주로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걸 이걸 빠뜨려 버리더란 이야기예요. 주로라는 단어가 무지 중요한데 이 주로라는 단어를 거의 잡지를 못하세요. 그럼 주로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는 합산과세가 되면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것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학자들이 문제를 낼 때는 원칙으로 고속도로로 가는 걸 시험에 내겠는가요? 옆으로 빠져나가면 시험에 내겠는가? 빠져나가면. 그래서 주로라는 단어를 알아야 문제를 푸는데 그걸 몰라버리면 문제를 접근이 불가능해 버려요.
여기서는. 그래서 인세이닥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초과 누진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초과 누진셀이 아니라는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자,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에서요. 부동산하고 밑줄 그어보세요. 그 세목에서 기억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밑줄 그어보세요. 그래서 부동산 밑에다가 토지, 주택하고 두 개 쓰세요. 자, 토지,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 대상이란 얘기인가? 토지와 주택. 자, 32의 기출문제로 가네요. 자, 여기서 이제 32의 기출문제 지문이 한 줄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종합부동산세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자, 토지와 주택만 부동산이라 했으니까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았네요. 안 된다 했으니까 맞았네요. 이렇게 써놓고도 답을 못 찾으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이라는 건 건축물은 들어가지 않아요. 토지하고 주택만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하고 주택 두 가지만 여기서는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와 주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역별로 합쳐서 해야 된가? 전국 단위로 합쳐서 그런가? 왜 전국 단위로 합친다? 국세니까. 인세가 아니라 국세니까. 그래서 앞에서 국세 지방세를 그렇게 애우게 했던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토지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전국 단위로 합치는 이유가 국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토지와 주택. 그럼 이제 작년 33회 기출문제네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합산하여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맞았다? 틀렸다? 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는 그 사람이 가진 토지는 합산과세니까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 작년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해서 두 줄이 시험에 나왔는데 두 줄 다 초과 누진세율로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 흐름을 알아야 풀 수 있게끔 이 지문이 출제됐어요. 자, 그럼 다시요. 종합부동산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여 그 사람이 가진 전국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모두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모두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절대로 모두란 말을 써버리면 안 돼요. 모두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이 원칙이지만 초과 누진세율이 무조건이라는 얘기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법인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틀렸어요. 법인들은 비례세율이에요. 개인만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그걸 작년 시험에서 출제했던 거예요. 쉬운 문제들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까다롭게 지금 시험 문제들 나오고 있으니까 난이도 최상의 문제들로 좀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이해가 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인세락에서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고정을 시키라는 이야기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초과 누진세율이 안 되는 것들을 위주로 밖으로 삐져나가는 걸 위주로 잡아내셔야 돼요. 그걸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원칙은 누진세율로 가는데 예외적으로 누진세율이 아닌 것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더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이제 양도소득세 이렇게 밑줄 그어보세요. 양도소득세만 따로 밑줄 쫙 그어보세요.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도 인세니까 어떻게 해서 세금을 물리란 여인가? 합산하여. 자, 합산. 그러면 양도할 때 그 사람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합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치는 거예요. 자, 이건 밑에 쓰세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을 쓰세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소득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 1년에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해가지고 그 여러 번 양도한 소득을 다 합쳐. 그럼 모든 사람이 양도한 소득이 다 똑같겠는가? 다를 수 있겠는가?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소득이 많이 얻은 사람에게는 세율을 높은 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낮은 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원칙은 무슨 세율로 가야 되는데 초과 누진세율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인가? 아닌 것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게 32의 기출문제예요.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무조건 누진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누진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비례세율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은 1년치를 합쳐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잡았어요. 이제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재산세도 인세로 가는데 여기서는 토지 동그라미 치고 뒤에다 만자를 딱 쓰세요. 자, 토지 만자를 쓰세요. 토지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 밑에다 만 하고 쓰세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물 중에서 누구만 인세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토지만 인세로 갑니다. 그래요.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세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 소리예요. 토지만 인세입니다. 토지만 인세입니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밑에 양가로 2번 물세로 가보죠. 이제 물세라는 것은 물건에 대하여 과세, 여기까지만 딱 밑줄 그으시면 돼요. 물건에 대하여 과세예요. 이제 물건 중심의 과세를 그걸 두 글자로만 줄여보세요. 그래요. 물세 그러면 돼요.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걸 요걸 물세라고 그래요.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요. 이번 특징으로 가봐요. 자, 우리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이제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봐요. 우리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 하나씩 가격을 찍든가요? 아니면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찍어버리든가? 하나씩. 자, 하나씩 개별 과세네요. 그래서 이 물세는 개별 과세입니다. 그래요.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할 때는 물건 한 개씩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개별 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은 비례세율로 가요. 여기서 비례세율이라는 건 뭐냐면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게 적용하는 걸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슈퍼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든 10,000원짜리를 사든 100,000원짜리를 사든 부가가치세 몇 프로로 동일하던가? 10%. 그게 비례세율이에요.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물세는 물건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할 때는 무조건 비례세율이라는 이야기인가? 비례세율이 아닌 것도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뭔 단어냐면 주로. 아니 왜 책에다 주로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거 물어보신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도 이걸 잘 안 보시니까. 주로 비례세율입니다. 그 말은 개별 과세라고 해서 무조건 비례세율이란 이야기인가? 비례세율이 아닌 것도 있겠는가? 그래서 비례세율이 아닌 게 해년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걸 찾아낼 줄만 알면 돼요. 그런 것만 이제 나중에 찾아낼 줄만 알면 돼요. 이제 국세 부가가치세는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건 공부하지 마세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요 세 개가 물세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물세인데 재산세에서는 건축물, 주택 요 두 개를 동그라미 치세요. 건축물, 주택 두 개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재산세 중에서 누구는 합산과세로 가라겠던가요? 토지만 인세 합산과세니까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 개별과세로 갑니다. 이제 작년 시험 문제네요. 제가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자, 동작구에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개의 주택의 가격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따로.
왜? 개별 과세니까. 개별 과세니까. 주택은 개별 과세니까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만 알면 이 세금들 종합문제 푸는 거 진짜 쉬워요. 총칙만 알면 종합문제 푸는 게 쉬운데 총칙이 흔들려 버리면 종합문제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개별과세인데 재산세는 그중에서도 건축물이나 주택들은 따로따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집을 여러 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저에게 고지서는 한 장으로 묶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는가 각각 나오는가? 따로따로 각각 나오겠습니다 말이에요. 개별과세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시험용으로 이제 복습을 해볼게요. 자, 교재 25페이지로 다시 오세요. 2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표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표 지금 먼저 쓰지 마세요. 자, 나중에 할 게 쓸 게 하나 있으니까 표를 잘 보고만 계세요. 자, 이제 먼저 용어를 한번 스스로 익혀봐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걸 이걸 무슨 세라겠다. 이런 걸 인세라고 합니다. 그럼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물세. 자, 인세, 물세 용어는 요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이건 중요하네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인세, 물세를 구별해 보죠. 취득세는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둘 다. 종합부동산세, 인세, 양도소득세, 인세. 자, 재산세에서 물세로 가는 것은 또 인세로 가는 인세만요. 재산세에서 인세로 가는 건 누구만 인세다. 토지만. 토지만 인세로 갑니다. 토지만 인세로 갑니다. 그랬어요. 자, 먼저 쓰지 마세요. 자, 지금 이 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정리하세요.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제 취득세는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인세, 물세 둘 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세, 양도소득세, 인세. 자, 그중에 재산세 중에서 인세로 가는 것은 토지만. 자, 토지만. 자, 그럼 이제 인세는 인세 특징은 합산과세, 물세 특징은 개별과세. 그럼 취득세는 물세니까 무슨 과세로 연결한다는 이야기인가? 개별과세. 그럼 1년에 제가 부동산을 여러 번 취득하면 취득할 때마다 취득세를 계산한다. 1년에 한 번 묶어서 계산한다. 자, 묶어서 계산한다. 할 때마다 계산한다. 할 때마다. 시험은 바로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걸 흐름을 알아야만 그 단어 지문을 풀 수 있게끔 돼버려요. 취득 단계마다 과세하는 개별과세이고 인세, 물세입니다. 이래요. 개별과세이고 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도 물세니까 개별과세. 그러면 1년에 제가 등기를 여러 번 하며 등기할 때마다 세금을 낸다. 1년에 한 번 묶어서 낸다. 할 때마다 내겠습니다. 재산세는 합산과세도 나올 수 있고 개별과세도 나오는데 합산과세는 누구만 합산과세다. 토지만. 그럼 제가 서울에 동작구에 토지를 여러 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동작구에 여러 개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을 합쳐서 고지서가 나온다. 각각 고지서가 나온다. 합쳐서 몇 장으로? 한 장으로. 만약에 동작구에 제가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합쳐서 나온다. 각각으로 나온다. 각각으로 나온다. 그게 시험 문제. 작년 33회 시험 문제. 이런 흐름에서 종합부동산세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니까 합산과세.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때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를 부동산이라고 칭해라 그랬는가? 토지와 주택. 자, 토지와 주택입니다. 작년 33회 기출문제네요.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와 주택을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한다. 맞았다 틀렸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자, 토지와 주택을 하나로 합쳐서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한다. 맞았어요. 합산해서 한 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토지와 건물, 토지와 주택을 두 개를 더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하는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도 요게 인세이니까 합산과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과세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면 작년 1년치를 작년 1년 동안 양도한 것 전부 다 묶어가지고 작년에 신고를 하는가요? 그 다음 연도에 신고하는가?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로 가요. 그러면 1년치를 묶어가지고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신고하겠다? 5월 달. 그게 작년 33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이 표 안에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에서 총 3문제를 출제했어요. 이 흐름에서는 인세와 물세 흐름에서는 해년마다 2개에서 3개를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법 틀이기 때문에 이 세법 틀을 못 잡으면 세법을 못 찾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다가 세율까지 붙여버리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세율까지 갖다 붙여버리시면.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25페이지 그 표 제일 하단에 표 있을 거예요. 제일 하단에 표 있는데 물세 뒤에가 빈 공간이 조금 있을 거예요. 물세 뒤에 공간에다가 합산과세와 개별과세를 이걸 옆으로 이 표를 아마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그 부분 뒤에다가 물세 뒤에다가 2개만 채워 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라네요. 지금부터 10분만 쉬었다 진행을 하죠.